애써 버텨낸 하루가 지나고 나면 몸은 쉬어도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왜 더 무겁고 더 조용한가? 일부. 승리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서도 어딘가 꽉 차지 않는 온도. 잘 해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손 안에 남은 것이 생각보다 적다는 자각.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아채는 그 기척. 그날도 그랬다. 바다는 조용했다. 오래도록 조용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새해가 넘어가고 있었고 포성이 잦아드니 사람들은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적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조심스럽더니 조심이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이 방심이 되는 시간.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오는지를 나는 그 겨울 바다에서 다시 한번 지켜보았다. 1594년 2월 척후장이 와서 보고했다. 구화역 앞바다에 외선 8척이 줄지어 있다고. 나가 치라. 그 한마디를 전령하고 나서 나는 기다렸다. 8척이면 내가 직접 나설 일이 없었다. 부장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규모였다. 그러나 밤이 지나고 소식이 왔을 때 이미 날이 새어 미처 잡지 못했다는 보고였다. 이상하게도 그 대목에서 어떤 허기가 생겼다. 잡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 허기의 정체였다. 전투에 대한 욕심인지 아니면 무언가 기준이 흔들리는 것 같은 불편함인지 당장에 구분하지 못했다. 그저 다시 정찰이나 하라고 일러보내고 다음 기척을 기다렸다. 전쟁 중에도 이런 날들이 있었다. 확실히 해야 할 것들이 흐지부지 되는 날들. 보고서를 쓰고 공문을 보내고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는 날들. 그 반복 안에서 기준이 무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날들. 우리는 그런 날들을 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가 싶은 그 막막하고 피곤한 날들을. 사흘이 지나지 않아 다시 외선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16척이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나서려 했다. 막 어두울 역에 출항하려는 순간 척후장의 보고가 먼저 왔다. 외선이 이미 도망가 버렸다고. 그래서 그만두었다. 그만두었다. 그 문장이 지금도 마음 어딘가에 짧게 걸린다. 누군가는 그것을 신중함이라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기회를 놓쳤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내 안에 남은 것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어떤 리듬이었다. 적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 반복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때로 가장 정확한 판단이다. 하지만 그것이 공허하지 않으려면 무언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언제 나서야 하는지를 아는 것. 무엇을 위해 기다리는지를 잊지 않는 것. 기다림이 습관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판단이 아니라 그냥 무기력이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기준 하나를 붙들고 있었다. 지금 나서는 것이 충분한가? 아직 아닌가? 그 기준이 흔들릴 때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진다. 2부 3월이 되었다. 적선의 출몰이 잦아지자 사람들은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다. 오래 조용하다가 갑자기 움직이면 그 움직임 자체가 낯설어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다. 부하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언제 출동하느냐고 직접 묻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물음이 공기 안에 떠돌았다. 3월 3일 오후 2시쯤 적방 망장의 급보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대선,
중선, 소선 합쳐 31척이었다. 당항포와 오리량, 저도로 나뉘어 들어갔다는 보고였다. 이제는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그날 밤 8시, 한산도 바다 한가운데서 전선을 띄웠다. 어둠을 타고 움직이는 함대. 포성도 없고 북소리도 없었다. 물결이 배 옆을 스치는 소리만 있었다. 그런데 이번 출동에는 달라진 것이 있었다. 예전에는 전 함대가 함께 적진을 향해 돌진했다. 방향이 하나였고 목표가 단순했다. 무찌르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격 함대를 따로 구성하여 먼저 보냈다. 어영담에게 31명의 장수를 붙여 당항포와 오리량으로 급히 보내고 나는 이역기, 원균과 함께 본대를 이끌고 영등포와 장문포의 적진 앞바다 한가운데 가로질렀다. 하익진. 그 이름 그대로 학이 날개를 펼친 형세로 바다를 막았다. 앞으로는 위세를 보이고 뒤로는 퇴로를 막는 것. 누군가는 그것을 전략이라 부르겠지만 내가 그 순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전략이 아니라 공정이었다. 함선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힘센 자들이 겁을 먹고 도주하면서 약한 쪽에 피해를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용맹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막는 것. 뚫리지 않는 것. 어디로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단지 전술이 아니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가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는 생각. 함께 싸운 이들의 몫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그 공정함이 흔들리면 다음번에 누군가는 목숨 걸어 싸우지 않게 된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막았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려지지 않게. 외선 10척이 진해 선창에서 나와 기슭을 끼고 저어왔다. 어영담이 이끈 함대가 일제히 돌진하여 좌우로 협공했다. 배를 버리고 육지로 달아났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불길이 파도 위에 비쳤다. 그 빛이 조용히 바다 위에 번졌다. 승리라는 것은 언제나 이런 모습이다. 불타는 것, 달아나는 것, 무너지는 것, 보이는 것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항상 함께 온다. 그 순간에 무엇이 끊겼는지, 누가 닿지 못했는지, 어떤 기척이 사라졌는지, 그것은 나중에야 보인다. 3부. 전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날 밤은 당항포 포구를 가로질러 맞고 치샜다. 조수가 이미 빠져나가고 날이 어두워 진격할 수 없었다. 물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전쟁도 때를 안다. 그날 밤은 그냥 맞고만 있어야 했다. 다음 날 새벽, 넓은 바다에 진을 치고 어영담을 보냈다. 오후 2시쯤 보고가 도착했다. 왜적들은 이미 모두 도망쳤고 당항포에 줄지어 정박하고 있던 외선 21척을 모두 쳐부수고 불태웠다는 것이었다. 배를 버리고 달아난 자들이었다. 그들이 두려움 앞에서 버리고 간 것은 배만이 아니었다. 기와와 왕죽을 가득 싣고 있던 배들이었다. 약탈하면서 돌아다니던 자들이 모아놓은 것들. 의복, 양식, 솥, 나무그릇. 남의 살림살이였다. 누군가의 부엌에 있었을 것들, 누군가의 창고에 있었을 것들. 그 잔물들을 바라볼 때 무언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운이 왔다. 녹도 만호 송여종이 포로 3명을 구출했다는 보고도 들어왔다. 고성의 정병심거원, 진해의 관비예금, 함안의 양갓집 딸나물. 그들이 돌아왔다. 살아서 돌아왔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은 외적들이 달아나면서 그 목을 베어버렸다. 그도 목숨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승리의 연기가 오르는 그 순간에도 끊긴 숨이 있었다. 다치지 못한 손이 있었다. 잘 싸웠다는 말로는 채워지지 않는 자리. 그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무거워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알기 때문에 더 무거워지는 것들이 있다. 수륙 합동 공격이 이루어졌더라면 거의 섬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빈에게 육군을 이끌고 빨리 달려오라고 통고했지만 육군은 제때 오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보고서에 썼을 때 분함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나왔다. 참으로 통분하다. 그러나 분함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원균이 경상우도의 장수들만이 전선 31척을 모두 불태운 것처럼 공문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온 진중의 장수와 군사들이 괘씸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서 마지막에 썼다. 조정에서 짐작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한 줄을 쓰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 허탈하게 빠져나갔다. 공정이 무너지는 것은 큰 사건으로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 작은 곳에서 조금씩 온다. 누군가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쓰느니, 그것을 모두가 아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느니, 그 반복이 쌓이면 어느 날 아무도 제대로 싸우려 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 진짜 패배다. 전투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하는 이유가 무너지는 것. 우리는 그 순간을 안다. 열심히 했는데 이름이 빠지는 순간. 분명히 함께 했는데 혼자 한 것이 되는 순간. 그때 생기는 것이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라 다음번에는 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것도. 공정이 흔들리면 조직은 서서히 안에서부터 무너진다. 그것을 그때도 지금도 사람들은 알고 있다. 사부. 그런데 그날 전투가 끝난 자리에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3월 6일 아자음포를 떠나 순풍에 돛을 달고 중도 앞바다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남해 설령 기요근이 보고를 올렸다. 외선 한 척이 영등포에서 나와 육지에 닿았는데 명나라 군사 2명과 외놈 8명이 패문을 들고 왔다는 것이었다. 패문. 그 종이 한 장이 전장 위에 내려앉았다. 내용은 간단했다. 외적을 무찌르지 말라. 처음에는 그 말이 귓속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다시 읽었다. 여전히 같은 말이었다. 명예선유도사부 담종인이 보낸 것이었다. 작년 11월부터 웅천에 머무르며 일본과의 강화 협상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 조선 땅 적의 진영에 들어가 명나라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가 이쪽으로 사람을 보내왔다. 명예 군사와 외놈이 나란히 패문을 들고 왔다. 그 광경이 이상했다. 아니, 이상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어떤 기척 같은 것이 등줄기를 타고 지나갔다. 전투 중에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담종이는 말했다. 일본의 여러 장수들이 모두 마음을 돌려 귀화하려 하고 모두 무기를 거두고 군사를 쉬게 하며 공국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그러니 너희도 병선을 이끌고 제 고장으로 돌아가고 일본 진영에 가까이 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제 고장으로 돌아가라. 거제, 웅천, 김해, 동래.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들. 그곳이 전부 우리 땅이다. 내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올라왔다.
우리 땅에서 우리에게 일본 진영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제 고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럼 제 고장은 어디란 말인가? 혼란을 일으킨 것이 우리란 말인가? 논리로 따지고 싶지 않았다. 따져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였다. 논리로는 너무 쉽게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무거워졌다. 명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명의 목적은 조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일본이 명을 침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조선의 땅이 짓밟히든, 조선의 백성이 베어지든, 그것은 명의 계산에 들어있지 않았다. 강화 협상이 이루어지면, 명의 부담이 줄어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냉정함이 지금도 가끔 기억의 무게로 남는다. 멀리서 내려온 명령이 전장의 윤리를 뒤흔드는 순간, 그것이 어떤 온도를 남기는지. 말 잘 듣는 장수라면 그 패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을 것이다. 윗분이 말씀하셨으니까, 큰 그림을 봐야 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쌓이면 현장은 점점 멀어진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연기가 어디서 오르는지 보지 못한다. 무너진 마을의 냄새를 맡지 못한다. 끊긴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래서 그 명령은 정확하지 않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멀리 있기 때문에. 현장을 아는 사람이 현장의 말을 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이었다. 지금 연해 안에서 살인하고 약탈하기를 전일보다 배나 더 한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들이 무기를 거두고 바다를 건너 돌아가려는 뜻이 과연 어디 있다는 것인지. 칼을 거두라. 그 말 앞에서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다. 칼을 거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칼을 거두는 순간 책임도 함께 거두어진다는 것. 지금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할 책임이 흐려지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였다. 오후 3월 7일 오후 2시경 함대를 이끌고 한산도를 향했다. 밤 10시쯤 도착했다. 몸이 아팠다. 오래전부터 안 좋았지만 그날은 유독 더 무거웠다. 옆으로 몸을 돌리기도 거북할 정도였다. 배가 항구에 닿자마자 누우려 했다. 그러나 패문에 대한 답서를 써야 했다. 담종인에게 보내는 글. 명예도사부에게 보내는 조선 수군 통제사의 답서. 아랫사람을 불러 그 글을 쓰게 했다. 말이 아니었다. 너무 수동적이었다. 너무 순했다. 그 순함이 예의인지 비겁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어느 쪽이든 그 글은 보낼 수 없었다. 원균의 군관 손이갑에게도 작성하게 했다.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결국 내가 앉았다. 병중에 억지로 앉아 초를 잡았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 자세의 무게가 느껴진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힘들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내가 쓰지 않으면 기준이 흐려진다는 것도 알았다. 누군가가 대신 쓴 글이 기준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그 글은 내 판단이어야 했다. 정사립을 시켜 받아쓰게 하고 써보내도록 했다. 담종인에게 보낸 그 글에 이렇게 썼다. 거제, 웅천, 김해, 동네가 모두 우리 땅인데 우리에게 일본 진영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다고. 우리에게 제 고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제 고장이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혼란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 외인이라고. 그 흉악한 무리들이 아직도 악행을 거두지 않으며 연애 안에 진을 친 채 해가 지나도 돌아가지 않고 여러 곳으로 쳐들어와 살인하고 약탈하기를 전일보다 배나 더 하는데 무기를 거두어 바다를 건너 돌아가려는 뜻이 과연 어디 있다 하겠느냐고. 분개가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몸으로 겪은 것들을 그대로 적었다. 글을 쓰고 나서 다시 누웠다. 몸의 불편함과 마음의 무게가 겹쳐 있었다.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둘은 그 밤 내내 나란히 있었다. 누가 대신 써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편했겠는가. 아프면 아픈 대로 쉬면서 남이 쓴 글에 도장만 찍으면 됐다. 그것이 더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 글은 이미 내 글이 아니었다. 내 눈으로 본 것, 내 발이 밟은 땅, 내 귀로 들은 목소리들이 빠진 글. 그런 글은 전달되어도 아무것도 전달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때로 이런 말을 한다. 굳이 직접 할 필요가 있느냐고.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고. 어차피 바뀌는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더 오래 버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내가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그 기준은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그것이 그날 밤 경중에도 앉게 만든 것이었다. 6부. 보급이라는 말을 생각했다. 전투는 칼과 포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무언가가 계속 채워져야 한다. 식량, 전선, 사람, 그리고 그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의지. 그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가 흔들린다. 이번에도 그랬다. 나주 등 9고을이 전선을 보내지 않았다. 전라도의 각 포구들도 수군을 징집해 보내지 않았다. 충청수사는 지금까지 진에 도착하지 않았다. 군대의 위세가 매우 약한 지경이었다고 보고서에 썼지만 그 말이 표면만 건드리는 것 같았다. 위세가 약하다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다. 전투가 끝나고 성과가 쌓이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기세가 오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느슨해지는 것이다. 이겼으니까 조금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 지원을 제때 보내지 않아도 어떻게든 잘 될 것이라는 안일함. 그 느슨함이 조직 전체로 번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 그것이 승리 뒤에 시작되는 더 복잡한 문제였다. 이겼다. 분명히 이겼다. 외선 30척 넘게 불태웠고 적들이 도망쳤고 포로도 구출했다. 그러나 수륙합동으로 움직였다면 거의 섬멸할 수 있었던 것을. 육군이 제때 오지 않아 세장 속에 든 적을 다 잡지 못했다. 그 통분함이 보고서에 남았다. 그 통분함은 패배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한계에서 오는 것이었다. 아무리 잘 싸워도 혼자 지탱할 수 있는 것에는 끝이 있다. 그 한계를 알면서도 계속 제자리에 서야 하는 것.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기울어져 있어서 아무리 애써도 어느 지점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생긴다는 것. 그 자리를 알면서도 보고서를 쓰고 독촉 공문을 보내고 기다리는 일. 그것이 그 시절 내가 반복하던 일이었다. 보급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사기가 아니다. 신뢰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는 약속한 것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조용히 계산을 시작한다. 나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나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 계산이 시작될 때 조직은 안에서부터 조용히 무너진다. 7부. 원균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했다. 그가 공문을 꾸몄다는 것을 안 것은 전투 직후였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함께 싸워 이룬 성과를 경상우도만의 것으로 기록하려 했다는 것. 온 진중의 장수와 군사들이 괘씸하게 여겼다. 나는 그것을 보고서에 썼다.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조정에서 짐작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그 문장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적에 대한 보고를 쓰는 것과 같은 편에 대한 문제를 쓰는 것은 다른 무게를 가진다. 적은 싸워야 할 대상이니 말하기가 오히려 단순하다. 그러나 같은 편의 잘못을 기록에 남기는 일은 그 자체로 어떤 결정이었다. 덮어두면 편하다. 원균의 군관이 이 글을 보더라도 더 쓸 것이 없다며 그냥 지나쳤다. 조직 안에서 균형을 맞추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방법을 택한다. 지금 굳이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함께 싸운 자들끼리 이런 것 때문에 틈이 생기면 안 된다고.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덮인 곳에서 기준은 천천히 무너진다. 이번에 덮으면 다음번에는 더 쉽게 넘어간다. 그 반복이 쌓이면 어느 날 누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 상태에서 공정이라는 말은 껍데기가 된다. 말해야 했다. 가르치려는 것도 아니고 원균을 망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기록이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것뿐이었다. 마지막 부. 3월 7일 밤 10시 한산도에 돌아왔다. 봐도 소리가 있었다. 늘 있는 소리였지만 그날 밤은 그것이 조금 다르게 들렸다. 아프고 피곤한 몸으로 오래 바다 위에 있다가 땅에 서면 발밑의 단단함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날이 그랬다. 담종인에게 보낸 글은 이미 써서 보냈다. 그 글이 무슨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명은 강화 협상을 계속할 것이고 일본은 여전히 조선 땅에 있을 것이고 조선은 그 사이에서 말을 잃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글 한 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쓰지 않을 수는 없었다. 누군가가 나중에 그 시절을 돌아볼 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는 것은 달랐다. 말이 있었고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기록으로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의 차이였다. 몸은 여전히 아팠다. 보급은 여전히 부족했다. 수륙 합동은 여전히 어긋났다. 공정을 잃은 곳이 있었다. 기준이 흔들리는 곳이 있었다. 이겼는데도 완전하지 않은 것들이 이쪽 저쪽에 흩어져 있었다. 그 흩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집어 올리는 것이 그 시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승리는 끝이 아니었다. 승리 뒤에 더 복잡한 것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긴 날 밤에 다음 부족함이 보이는 것. 잘 싸운 날에도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남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안다고 해서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칼을 거두라는 말 앞에서 칼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용기여서가 아니었다. 책임이었다. 칼을 거두면 책임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아서 그것이 두려웠다. 이 바다에서, 이 땅에서
끊어진 숨들 앞에서 끝까지 책임의 자리에 남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 밤 내가 붙들고 있던 유일한 기준이었다. 오래전 일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든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안다. 성과를 냈는데도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옳은 말을 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애썼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것.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같은 자리에 앉는 것. 아파도 초를 잡는 것. 그려지려는 기준 앞에서 조용히 다시 선을 긋는 것. 기준이 흔들리는 것이 어떤 온도인지, 책임이 흐려지는 것이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는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금도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도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선을 긋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